인간학으로서의 병들미라. 아직 심정을 모르는 아동은 식사 시간 도나프르가 전당포에 꼬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로이스는 인간이 아직 심장을 가지지 않은 행복한 연령대가 그러하듯이 슬픔보다는 호기심을 보였다. 이 글을 쓰도록 결심한 계기가 되어진 것은 1944년 그슬로 올라가는 관찰이다. 당신은 모든 연령대의 디프테리아 환자 항상 150여개의 병상을 살리는 병원에서 일했다. 중간 정도의 크기의 도시의 디프테리아, 얼마든지 심근염, 이렇게 해서 11세에서 10세 이하의 아동에게 집중되던 점이 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병의 위험한 진행을 대개 아주 일찍 예측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12세 이상의 아이들은 거의 항상 심장질환에 걸맞은 태도, 그와 동일한 상황의 어른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 아이들은 병상에 창피하게 얼굴을 무감각하게 어느 무릎 하나 중환자처럼 누워서 꼼짝하지도 않았다. 잘 먹지 못하며 바른 자세에 날 수도 없고 병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반대로 10세 이하의 아동 심근염 환자에게서 이런 모든 모습은 보기가 아주 드물었다. 당시 우리는 당연히 이런 돌연사의 원인을 디프테리아 심근염의 특성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의문을 품었다. 일차적으로 품었던 의심, 대략으로 잡아서 10세 이하의 아동은 의심스럽거나 상당히 진행된 심장병의 징후를 전혀 혹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10에서 12세 이하의 그보다 높은 연령대에 근접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심장병 아이들 사이에서 모든 반론과 의심의 비중을 존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으로 얻어낸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심내막염과 심근염을 앓는 12세 이하의 아동은 현저한 혈관 확장과 객관적인 호흡 곤란, 우절과 대상 보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거나 최소한 거의 건강해 보이는 아이처럼 행동했다. 이 아이들은 심장이 뛰는 것을 심장이 뛰는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기이할 정도로 드물었다.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호흡 곤란을 거의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혹은 심장 부위의 답답함이나 아픔 또는 가슴의 중압감도 호소하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대상 부전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겨워하지 않고 움직이는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다. 동작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에 건강했다. 아이들에게 꾸며대거나 조작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심각한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아이들은 뛰놀았고 엄마의 당분은 바람결에 흘러버렸다. 이 아이들은 아침까지 깊은 잠을 푹 잤다. 그리고 울려에도 불구하고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털어놓았다. 더 큰 아이와 어른은 같은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눕는 것을 선호한다. 마찬가지로 10살 이전 아이들은 침대에서 머리와 가슴을 높게 드러낸 의사의 말을 깨끗이 무시했다. 아이들은 여느 아이와 같이 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장에서 뛰놀았다. 의사 어머니는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이 한 가지 금지만큼은 지키겠지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런 희망은 환상이었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의 얼굴이 새빨아지는 것을 자주 확인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숨을 쉬어 빨리 말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 주었다. 교사는 얼굴이 파래져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아이를 보고 놀라서 조퇴를 시켰다. 그렇지만 아이는 지우러 들어가지 않고 같이 놀 친구가 없어도 연물내 방앗간 같은 것을 뛰놀았다. 이 모든 것은 예외적이거나 따로 고른 사례가 아니라 신중하게 관찰한 결과 위중한 심장병을 앓는 12세까지 아이는 기이할 정도로 심장 아픔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는 아픔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정확히 무슨 문제를 가지는 본격적으로 전명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심장에 문제가 있으나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 아프다고 불평하는 일은 전혀 없다. 아프다고 걱정 생각을 안 한다. 비슷한 사례로 이러이러한 것들도 잘했다. 그냥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건데요. 아이들 펄쩍펄쩍 뛰어놀고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이고, 아프다고 자발적으로 불편한 일은 없었다. 아이들에게. 이 병력들은 우선 다음의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12세 이하의 아동은 아급성 만성적인 심장질병에서 많은 경우 그보다 더 높은 연령대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해서 본다.
불평은 거의 들을 수가 없다 했는데, 물론 상태와 태도에 이런 특수함이 오로지 심장병 아동에게서 나타날까 하는 물음이 자연스레 고개를 든다. 심장의 아픔과 느끼는 능력은, 어떻게 아픔과 느끼는 능력은, 자, 이렇게 이런 짐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인 심장병 환자의 태도를 해석하는 생물학적인 입장을 살펴보자. 생물학은 다음과 같은 논쟁을 펼친다. 심장의 대상 보존은 생리적으로 전체 생체 조직의 자기 보존 능력을 현저히 제한한다. 이런 제한의 결과로 주관적인 불편함이라는 부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10세까지의 심장병 아이에게서 아무렇지 않은 황달을 활달함이 의심할 수 없이 고장난 심장에 더욱 무리를 주어서 죽음 원칙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 성인 심장병 환자의 태도에서 드러난 상태에 우리가 체험상 있게 하는 상태에는 10에서 12세 사이 아동은 신경체계의 형태론적인 발달이 이 특정 정도의 성숙을 이미 완결한 것으로 생물학은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장의 아픔을 느끼는 능력의 성숙, 즉 심장이 아픈 것을 내가 심장이 아프구나 하고 느끼는 능력의 성숙은 생물학의 주장과 달리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심장병을 체험하는 방식의 이런 변화를 올바로 조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오늘날 부족함이 없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심장병 아동이 보이는 상태와 태도에 관심을 집중하는 연구는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물음에 답을 알아보는 우리는 앞장에서 다룬 바 있는 심장통증을 가진 환자의 사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심근경색, 통증 등등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환자에게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환자에게서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기도 한다. 절제가 환자 생활을 실제로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라면 자발적으로 절제하려는 환자의 태도는 좁은 의미의 신체 기능 곧 움직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몸짓, 손짓, 발짓, 가능한 자기 표현 외부로 향함에도 자발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것들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심장병 환자의 상태는 물론이고 태도 역시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인지작용은 항상 인식과 환자가 하는 말만 들어도 인지작용의 이런 구조는 분명해진다. 신경경색을 앓는 환자에게서 고정력이 없이 편안하게 바라볼 풍경, 이런 축소나 상실은 원칙적으로 우리 인간이 특정한 상태 곧 병에 걸린 상태에 있어야 인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관계의 상태는 실제로 하나다. 문제는 오로지 이 관계와 상태가 인간에게서 항상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작 태도의 인지작용에 항상 바로 이 동작, 이 태도, 느낌과 떼어낼 수 없게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 보인다. 이런 맞물림은 반성이나 감정치를 얻은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몸을 경험하는 원초적인 방식이다. 몸의 본질적인 중개 역할은 근명한 나날에는 숨겨진다. 우리는 심장머리 배의 존재를 자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온전히 순간의 저 일에 머무를 뿐.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치 인간에게 몸의 장기에 생기는 질병, 예를 들어 심장병은 우리가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상태에 속절없이 내맡겨진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의 은밀한 묘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장기의 고통은 언제나 의심의 여지 없이 몸의 경건 세계관계 조화 요컨대 상태를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남는 몸의 중개 역할 즉 고장이 났던 왜곡되었던 우리의 내면과 외부를 끊임없이 방황할 정도로 상태가 바뀌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에 중요한 문제는 몸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몸은 우울증의 경우에 우리가 요구했거나 허락하는 세계관계를 거의 모두 지워버리고 세계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것 또 반대로 하는 일만 몰두하며 자신의 아픈 몸을 숨기거나 간과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우울증 연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우울증 연구에서 지금껏 우리는 성인과 비슷한 심장통증을 가진 아동 연령대의 환자가 상태와 태도에 어떤 특별한 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래서 10세에서 아동 13세 이상의 청소년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물어야 추적할 수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문제의 성격을 더 다루어 봐야 한다. 거죠. 심장의 출현, 세계의 새로운 차원. 예를 들어
지금 필요한 것은 유아기 발달 단계를 살피는 일이다. 취약 연령대 이전의 아동이 가족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랐다면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동은 갈수록 더 외부를 향한다. 이렇게 놀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규칙이다.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규칙하는데 이로써 정의감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 집단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그리 중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거리, 이 구역, 이 반, 이 학교에 속하는 소속감이며 소속감. 이 시기의 아동이 대상을 나르는 실용성과 냉철한 거로 이런 소속감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소속감. 또 아이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맞는지 더 거듭 확인하려고 한다. 그게 정말 맞아? 이렇게 이 나이의 아동은 몸의 능력과 저항력이 뛰어나다. 아이는 지칠 줄 모르고 호기심이 불타며 길을 다니며 뭔가 정복하는 일에 짜릿함을 느낀다. 이 연령대 아이는 말 그대로 열정적인 심정을 자랑한다. 혼연일체로. 극단적이 이렇게 균형이 잡혔으며 자격지망이 강하고 옹골찬 아이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모난 청리 소년으로 바뀌는 이 위기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여서 생겨나는 결과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뜨고 의문의 연령대라는 표현을 쓴다. 청소년은 어른을 상대로 마음을 닫아버려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섬약하고 예민한 요소는 왔던 것처럼 보련듯이 사라진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적 문제의 출현에 따른 불안함은 청소년을 난처하며 이로써 아이가 집단에 가졌던 소속감은 갈수록 느슨해진다. 이제 청소년에게는 또 다른 차원이 열린다. 이 표현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심장으로 연상되는 모든 감성적인 측면을 단호히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장의 방세, 달리기가 다리를 요구하며 다리를 가졌기에 달리기에 도전하듯이 물고기는 물에 속하며 물은 물고기의 것이다. 이처럼 이제 청선이 올라서는 세계의 새로운 차원은 심장의 획득 또는 스위스의 아동계를 아이들의 심장의 이런 출현을 어떻게 체험하는지는 다음의 몇 가지 병력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스위스의 어떤 아동계를 요양원에서 몇 년 전에 일했던 나의 동료 의사는 대략 6, 7세 정도의 사내 아이가 심장에 청진기를 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했다. 거기서 누가 떠들어요? 몸의 심장의 첫 출현을 아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 심장은 절대 피곤해하지 않으며 나를 아프게 하지도 않아. 마찬가지로 해처는 사춘기가 지난 어떤 여학생의 편지 한 대목을 인용한다. 관절염으로 심장에 무리가 갔던 여학생은 이런 말을 했다.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아파 보기는 처음이에요. 심장이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심장의 인간의 성석, 앞서 성장을 다루며 시도한 설명을 볼 때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크게 나타난다. 나도 그런 점이 충분히 인식됐다. 나는 설명 해석이라는 것을 10세와 13세 사이에는 그저 객관적으로 심장병을 앓을 뿐 심장은 자각하지 못하는 아이가 주관적으로 심장의 고통을 감지하는 개인으로 변화하는 위기적인 발달 단계가 존재한다. 현상학 덕분에 이런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점을 나는 분명히 강조해 두고 싶다. 이제 속속 고개를 드는 의문들이 일일이 정리하고 심지어 답까지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이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암시를 해보기로 하겠다. 심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타고난 혹은 9살 이전에 심장병이 생겨서 사춘기 넘어서까지 이 고통을 당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는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아이는 그 상태와 태도가 미숙할까? 심장 아픔을 감당하기에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일까?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 심장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는 우리가 앞서 묘사한 심장이 출현하는 위기의 단계를 맞이하지 않을까? 물음을 더욱 명확히 다듬어야 올바른 답이 가장 절박한 의문은 이 성숙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일반적인 요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앞서 나는 심장병을 다룬 문헌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물음을 다룬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험이 많은 임상의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선천적이거나 유하게 생긴 심장결함을 가졌음에도 13살이 넘어서까지 생겨나는 환자가 어린애 같으며 퇴행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심장의 결함에 따른 이 혈액순환의 저산소열은 유일한 원인일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저산소열의 초경의 재현이 일어날까?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 심장병 환자가 주변의 잘못된 보호와 이로 비롯한 나쁜 습관으로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 그러나 우리의 자극과설의 결정적인 점은 선천적이나 유아기에 생기는 심장결함 환자는 그 심장 상태가 위중한 탓에 위기적인 성장 단계에서 주변의 정상적인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3세 이후에도 여증을 보이거나 성장 지연 혹은 심지어 퇴행 현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추정이 확실히 입증이 된다면 이는 고생물학의 해석이 성립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을 뜻한다. 현상학적인 연구만이 인간의 질병이라는 현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껏 살핀 정황과 성찰로 분명해진다. 자연과 즉 생물학은 물론이고 심신상관적인 연구도 이 현상을 근접하게나마 해결해 줄 수 없다. 인간의 질병이라는 현상은 결국 비밀로 남는다. 그러나 신중하고 주의 깊게 방법을 구분하는 연구, 곧 자연과학이 보는 신체 현상학의 대상인 몸, 그리고 인간 실존을 각기 알맞는 방법으로 살피는 연구만이 이 비밀에 접근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